우유는 정말 말이 많은 식품입니다. 특히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달라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건강 상태가 오히려 좋지 못하다, 우유 섭취량이 많은 나라에서 더 흔하다는 것인데요. 낙농업계의 엄청난 자금력과 로비력이 제 역할은 여기까지고요.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콘서트 장원장입니다. 우유는 정말 말이 많은 식품입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완전 식품의 이미지부터 항생제나 성장 호르몬 논쟁까지 정말 이슈가 많은 식품이죠. 특히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달라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석학이나 의사들 중에서 우유가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문제가 되지 않고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식품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 우유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다뤄볼 테니까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각자의 몫이긴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름대로의 확실한 결론을 내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우유가 건강에 해롭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유가 사람에게 유해한 식품이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랭크 오스키라는 의사인데요. 이 사람은 책도 여러 권 냈고, 존스 호핀스라는 아주 유명한 의대죠. 여기서 소아과장 그리고 아동센터 내과원장을 지닌 명성 있는 의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이 쓴 책들이 번역본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이 사람은 딘 오니시 박사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이기도 했고요. 이 사람도 우유가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또 코넬 대학에서 의사들을 위해 영양학을 가리키는 조엘 펄먼 박사 역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음식 섭취와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세계적인 권위자이고 굉장히 많은 책을 쓴 사람이죠. 저도 이 사람이 쓴 책을 많이 봤는데 일관적으로 우유가 유해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굉장히 유명한 대규모 역학 연구죠. 차이나 스터디로 유명한 콜린 캠벨이란 사람도 우유가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학자들의 주장과 책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소개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 간추린 핵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우유 소비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미국인의 건강 상태가 오히려 좋지 못하다. 미국인의 비만, 심장질환, 암, 관절염, 당뇨, 고혈압 등의 유병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 현상이 우유 소비량과 무관하지 않다. 두 번째는 골다공증이나 고관절 골절의 비율이 우유 섭취량이 많은 나라에서 더 흔하다는 것인데요. 골밀도나 골다공증에서 중요한 건 칼슘 섭취량이 아니라 소변 배출 등을 통한 칼슘 손실량인데, 우유에 과도하게 들어있는 동물성 단백질과 인이 칼슘 배출을 촉진시켜서 뼈 건강에 오히려 좋지 않다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우유에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이 암이라든가 알레르기 같은 질환을 촉진시킨다는 견해입니다. 네 번째는 낙농업계의 엄청난 자금력과 로비력이 지금의 우유 이미지를 만들었고, 수많은 연구나 논문을 지원해서 몸에 좋은 음료라는 결론을 도출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럼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미국의 우유 소비량이 많고 비만율이 높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동양인보다 좋지 않은 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비만이나 건강은 전반적인 식습관이나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단지 이것을 우유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비약이 좀 있어 보이네요. 두 번째입니다. 실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1일 권장 섭취량인 800mg에 못 미치는 칼슘 섭취량을 보이는데요. 그에 비해 유제품이나 우유 섭취량이 많은 서구 사회에서 골다공증 비율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고요. 물론 이 문제 역시 우유 외에도 유전적 차이, 식습관과 생활습관 차이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유를 많이 먹는 것이 골다공증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합리적 추론 하나를 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우유를 먹지 않아도, 그리고 현대 영양학에서 정해놓은 1일 권장량에 못 미치는 칼슘을 섭취하고도 뼈가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책들을 보면 미국 낙농업계의 1년 홍보 예산이 1,800억 원이라고 나오는데요. 2003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도 훨씬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영양학계의 연구 자금에도 큰 돈을 투자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낙농업계가 수많은 연구자들, 학자들, 의사들을 전부 다 매수했다고 보는 건 일종의 음모론 같은 거겠죠. 물론 돈에 굴복하는 학자들도 있겠지만 돈보다는 진실된 연구 결과나 명예가 중요한 학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낙농업계가 모든 것을 조종한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우유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책들과 의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반대로 우유를 예찬하는 저서 같은 것들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유가 완전 식품이고 영양가 높은 식품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식 같은 것이었고, 지금도 많은 영양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우유의 영양적 가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 반대의 관점들과는 달리 목소리를 높일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이겠죠.
유해성을 주장하는 게 어쨌든 소수고 건강식품이라는 것이 대세니까요. 언제나 상식과 통념에 위배되는 주장들이 이목을 끌고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매력을 발산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유에 항생제나 성장호르몬과 관련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정말 설명이 잘 돼 있는 영상을 하나 링크해 놓겠습니다. 우유의 항생제와 성장호르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링크해 놓은 영상을 꼭 보세요. 고대 그리스의 의성 히포크라테스는 우유를 완전식품이라고 예찬했고,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은 장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는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마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도 하루에 1리터씩 우유를 마시면서 자신의 에너지 원천이 우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고요. 우유는 칼슘, 인, 비타민 D 등이 풍부하고 다른 식품에 비해서 영양소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도쿄 노인종합연구소에서는 우유를 즐겨 마시는 사람이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유에 든 락토페린이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유 섭취를 적극 권장하는 학자들도 인정하는 우유의 단점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것도 재밌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부글부글 끓거나 설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아나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서양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데요. 이것을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데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선천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칼슘 함량 못지않게 인의 함량이 높습니다. 인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유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은 인의 함유가 높은 다른 식품들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인데요. 자, 지금까지 우유 섭취를 권장하는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우유는 건강에 해로운 식품이라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어떠냐고요? 우선 저는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빈속의 우유를 마시면 여지없이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매일 마시거나 즐겨서 마시지는 않고요. 하지만 우유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토스트 같은 것을 먹을 때 우유와 같이 먹으면 맛이 일단 좋고, 또 시리얼 같은 것을 보리차에 말아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제 결론은 우유 먹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지만 매일 습관적으로 먹을 이유 또한 없으며, 그렇게 많이 먹을 경우에는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확률이 크다, 이것입니다. 저는 사실 우유가 어떻게 몸에 해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복잡한 기전의 연구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유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음식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사실 직관적인 것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우유를 전혀 먹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아온 민족들이 있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낙농업과 우유가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족들도 있지만, 우유를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온 민족들도 많이 있죠. 두 번째로는 모유와 우유에 대한 비교입니다. 우선 두 가지를 비교하기 전에 앞서서 모유보다 우유가 인간 아기의 성장에 더 필요한 영양소를 갖추고 있고 훌륭한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계시진 않겠죠. 그건 진화나 과학 그리고 자연 법칙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죠. 단순히 단백질 함량을 보더라도 모유보다 우유의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높으니까 좋은 것 아니냐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사람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의 양이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는 것이 되겠죠. 단순 함량뿐 아니라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 같은 것들은 실제로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요. 송아지가 성장하는 데는 우유가 최적의 영양소 조합을 갖춘 식품이겠지만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인간만이 유아기가 지나고 나서도 젖을, 그것도 다른 동물의 젖을 먹는 종입니다. 우유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자세하게 살펴봤지만 그래도 결론을 내리기엔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할게. 복잡하게 말해도 된다. 저는 우유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음식이 아니라고 강하게 믿지만 완전히 포기하면서 살 생각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메리카노를 훨씬 많이 마셔도 가끔은 라떼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제 역할은 여기까지고요.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건강 정보를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건강 챙기세요.